김정은의 스위스 비밀 계좌의 잔고가 영원히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국정원에서 30년간 근무하시고 나오신 우리 나원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나원호 선생님 약간 우리 선배님이신 심영래 선배님을 닮으셨잖아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어쩐지 TV에서 많이 본 분 같아요. 뭔가 무서울 것 같았는데 국정을 하면 너무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까리 형. 아니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현직 통틀어서 국정원에 계셨던 분 처음 봬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정보기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있죠. 오늘 딱 뵈니까 전 굉장히 날카롭고 이런 인상이실 줄 알았는데 마치 저 옆집에서 같이 그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분리수거 나갈 때 뵐 수 있는. 근데 국정원에서 3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는 뭐 안기부, 제가 이제 입사할 때는 안기부였어요. 그렇죠. 안기부 있어요. 안기부 하면 그냥 뭐 다 이제 우리 탈북민들 특히 그냥 고문, 남산지하시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주로 이제 고위층 탈북민 조사를 많이 했어요. 30여 년간 근무하면. 아니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직접 조사하신 분 중에 좀 유명하신 분들이나 저희가 알만한 사람들이 아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 돌아가신 황장엽 비서도 있고. 오,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기 저 전에 국회의원 했던 그 조명철, 그뭐 강명도, 그리고 여기 방송에서 나왔던 김광진 센터장,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 왔던 그 이광수, 이광수 강. 예, 그리고 뭐 국가보위성 비공개도 많아요. 국가보위성 출신 뭐 제가 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뉴스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혹시 연락 되시면 이만갑 출연 좀. 섭외까지. 고영환 선생님 아세요? 아 제가 우리 저 고영환 선생님은 고영환 박사님은 제가 직접 조사했었어요. 그때 정기 고문 후유증으로 아직도 눈을 못 쳐다보세요. 아직도 눈을 똑바로 못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사실은 저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맞아들인 팀이 나 원장님 있는 팀이 저를 맞이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안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남산 지하실에 빨간 전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연상이 되는 말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다가 그때 자체가 올 때 자체가 너무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왔으니까 뭐 처음엔 다 뭐 귀찮고 그랬는데 어쨌든 안기부가 제일 먼저 맞아들인 저를 맞은 사람이 이제 나 원장님이 제일 먼저 맞아줬죠.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이 고영환 박사님 망명하실 때 저희 이만갑에서도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때 진짜 북한 외교관 1호셔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북한 외교관 한 명이 서울로 귀순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머, 스타리. 제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공고 현지를 떠난 것이 3월 초입니다. 무사히 어쨌든 빠져나와가지고 올 초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고 박사님 처음 뵀을 때 인상이 어떠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고 박사님이 오셨을 때가 1991년입니다, 벌써. 91년인데 처음에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긴장 그렇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안 열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고 박사님도 물론 고생하셨지만. 자꾸 물어보던 생각은 생생하게 나요. 서울이 어떠냐? 난 다 귀찮아 죽겠는데 지금 그냥 죽으면서 겨우 벗어났는데 그런 것들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던 기억은 아직. 오히려 이제 긴장 풀어주시려고 자꾸.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느낌이 어떠냐, 여기는 한강이다, 여기 지나면 여기 국회의사당이다,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뭐 그렇게 뭐 불안해하시니까 우선 이제 불안을 좀 달래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해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물론 조사도 하면서 간혹 나가서 이제 뭐 남대문 시장, 뭐 롯데백화점 그런 데도 좀 보여주고 창덕궁도 가고, 예. 아니면 이제 저녁 때 또 딱 저 뭐 족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소주, 오. 또 한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이제 그때서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지고 앞에 이렇게 놓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더 긴장하시고. 말을 하기 싫었고, 아니 뭐 저희가 많이 다녔으니까 그동안에 스위스도 갔대고 파리도 갔댔고 그런데 뭐 시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난 그런 게 다 질문이 귀찮은 거야. 귀찮고 그냥 서울에 와서 첫 인상이 아 서울 공기가 안 좋다. 평양은 차가 없어서 공기가 좋은데 여긴 그때 다 디젤 버스 썼거든. 아 맞아요. 밟으면 매연 나올까. 서울의 첫 인상이 건물 좋은 거 이런 것보다는 눈 매운 거. 그게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지방 가서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평양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양하고 해산이나 평양하고 청진, 평양하고 함흥 차이는 천지 차이거든. 근데 이렇게 경주랑 가고 뭐 울산이랑 갔는데 서울하고 거의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그 아파트 수준도 서울하고 비슷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생활 여유는 차도 안 밀리고 더 좋은 것 같다. 또 경주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맞아요. 차 밀리지 않고 막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와 지방이 여기는 훨씬 낫네 그런 생각을 했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울 하면 평양처럼 뭐 이렇게 선전 뭐 이런 거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방에 가보니까 오히려 진짜 지방 뭐 대구 뭐 다 지나왔잖아요. 고속도로 다 지나오고 너무 지방에 멋있고 하니까 야 진짜 이거구나 한국의 참 모습이구나.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녁에 이거 한잔 하고 속마음 또 얘기하고. 안가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김만철 씨라고 아시죠? 네. 가족, 일가족. 따뜻한 남편하고 청진에서 배 타고. 16명. 그분을 밥을 해준 분이 저를 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엄마처럼 밥을 해줬었어. 그분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저 고 선생님 여기 식탁에 배고프면 저녁에 계란을 삶아놨는데 계란을 드세요. 그래서 계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한 30알을 삶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야 이거. 그거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으라는가 보다. 그걸 하나를 까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주머니께서 나오셔서 가지고 왜 계란 이거밖에 안 먹었냐? 그래서 아니 계란을 그 몇십 알씩 먹어요. 아니 그 김만철 씨네 가족은 그 30알짜리를 그냥 몇 개씩 한 알씩을 계속 먹다가 계란을 한 달 동안 그렇게 먹었대요. 나는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계란을 그렇게 먹는가 보다. 천달을 먹었겠네. 계란 한 판을 삶아 아니, 주시고 우리 선생님은 고영 알로 보시고. 그래서 뭐 대단하시네. 정말 등산도 가고 연신내가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연신내 가서 디스코텍도 가서 보고 좋은데 많이 내려가셨구나. 된장어구이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차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뭐 기억나시겠는데 제가 이제 빨리 뭐해라. 내가 잊어먹기 전에 다 말해줄 테니까 빨리 뭐해라. 그러면 이제 카메라 켜놓고 다 받아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문 받아 적고 뭐 기관 무슨 뭐 서기시 인물이 어떻고 뭐 진짜 엄청 받아 쓰곤 했어요. 밤새껏 받아 썼으니까. 뭐 심지어 여기 기자회견 했는데 제가 5월 달에 왔는데 기자회견은 몇 달 있다 했어요. 9월에 하신 거로. 예. 근데 기자회견을 난 가족들 생각해서 어머니랑 생각해서 안 하겠다 그러고 여기는 기자회견 시키겠다 그러고 여기뿐만 아니라 뭐 여기 국장님,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랑 가서 계속 기자회견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신경전하고 그러다니까 저 살이 왜 빠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살 빼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살 빼야 삐뚤하잖아요. 빼짝만 안 되고. 기자회견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 많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또 국민들한테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외교관이 최초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크게 생각하자.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고위층 탈북이 그냥 막 연쇄적으로 예, 안가가 다칠 정도로 그러니까 큰 기여를 하신 겁니다. 아니 그 두 분은 1991년에 그렇게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32년 만에 그러면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주 뵙고 제가 형님 아우 이렇게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뭐 하면은 어느 때는 뭐 1년에 한 2번씩도 뵙고 자주 뵙고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못 만났는데 작년에 사실은 11월에 저희 둘째 딸 결혼식을 했는데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셔가지고 결혼식 자리가 아주 많이 또 빛났어요. 야, 근데 북한 공작원과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에만 예전에 이런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영화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송강호 씨하고 강동원 씨 나왔던 의형제라는 의형제. 최근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건 이제 공조라고 유해진 씨하고 현빈 씨 나왔죠. 말하자면 두 분이 뭐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남 선생님이 유해진이고 고영 박사님이 현빈이네요.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송강호하고 이제 강동원 씨. 김종민 씨,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문제요? 스위스의 은행에 예. 김정은의 비밀 계좌에는 잔고가 얼마 정도 액수가 있을까요? 잔고에. 아, 제가 아는 숫자로는 사실 조가 제일 많거든요. 한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1조. 왠지 잔고라고 하면 네. 잔고라는 건 저희들처럼 한 100만 원 미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1조 있는 사람한테 잔고가 1조입니다.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네. 약간 표현도 그렇죠. 종민 씨가 잔고가 얼마 정도 있죠? 제가 잔고가 그때 그래서 손가락 잘못했다가 제가 루머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저번에 예,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도 비밀이고 싶다. 아니 근데 사실 김정은 하면 사실 북한에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본인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사실 부동산도 다 자기.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는 뭐 고영환 박사님 같은 분들이 뭐 가가지고 뭐 사다 달라고 하면 다 사다 주시고. 그렇지. 김정은 정도 되면 네. 뭐 돈이 뭔 상관이 있을까? 그죠. 그냥 필요 없을 거기서 것 같은데?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또 반은 다른 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게 다 자기 거니까 사유재산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이 뒷주머니, 이른바 이제 우리 혁명자금, 통치자금으로 하는데 비자금을 굉장히 많이 조성합니다. 그건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고영환 박사님이 김부자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2017년. 네.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이 아마도 최대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6조 5천억. 6조 5천억.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이 블랙머니라고 합니다. 검은 돈, 비자금. 그런데 이 비자금들이 스위스 계좌나 홍콩, 중동 등의 금융회사의 비밀 계좌 안에 있거나 아니면 타인, 제3의 타인 명의로 숨겨져 있거나 그런데 미국이 그걸 콕콕콕 다 잡아내요. 그래서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대결입니다. 야, 그런 게 또 있구나. 이제 돈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현실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말하자면 뭐 한 달에 생활비 얼마까지 썼을 때 우리가 몇 년 지날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6조 5천억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할 때요. 예. 하루에 얼마씩 써야 얼마. 아, 그 이자 얼마? 먹고. 1억 8천 정도 씁니다. 하루에. 1억 8천 정도 씁니다. 하루에. 하루에 금방 써. 뭐야? 이거 어땠어요? 어떻게 써요? 뭐 사지 말고 그냥. 돈으로 샤워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그 돈을 하루에 다 아니 쓸 옛날 수 뭐 유럽 귀족처럼 저 25m 풀장에다가 샴페인 다 채우고 거기서 수영하는 오만에서 통역관자 오셨죠? 네. 우리 명수 씨. 얼마 정도 있으면 내가 와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너무 편하게 살겠다. 항상 많이 하잖아요. 막- 항상 많이 하잖아요. 막 기쁘시고 그냥 상상해도 너무 좋아하시다. 지금 현재는 한 1억만 있어서 행복할 것 같은데.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죽을 때까지 1억을 꼭 버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1억만 벌어야죠. 1억만 있어도 될 거예요. 지금 초기 목적은 1억이고 그 뒤로 더 불려야죠. 지금 시드머니가 통장에 한 1억 그러니까 있으면 1억은 시드머니로 모으고. 우리 여사님,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땅 지금 어디 스위스 계좌에 얼마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저한테요? 제 진짜로 거로? 최고 액수 딱. 50억? 굉장히 현실적인 금액이다. 역시 남한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있어. 왜냐면 50억 해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고 남는 돈으로 애들 학원 보내고 하면 딱이겠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
비자금이 얼마나 만약에 이제 50억 달러가 맞다고 하면은 이게 월드 클래스예요, 이게요. 월드 클래스. 손흥민 이후에 최초의 또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요. 역대 그 세계 다른 독재자들의 비자금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짐바브웨 경제를 후루룩 말아드신 무가베 있지 않습니까? 무가베. 북에서도 유명한. 그렇죠. 무가베가 지금 그 무가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은 매년 생일마다 자기 나이만큼의 케이크 무게를 만들어서 파티를 했었어요. 오늘이 90번째 생일이다. 그러면 케이크는 90kg. 91번째 생일이다. 92kg. 그러면 야 정말 비자금 많이 모았겠구나 생각할 거죠. 예. 조사해 보니까 1,000만 달러예요. 한 120억. 어머. 비자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김정은의 500분의 1. 그러니까 소박하네요. 소박해요. 누가 독재자라고 그래 그 사람을. 그다음에 또 피델 카스트로.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돈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최종적으로 재산 규모 밝혀진 게 10억 달러. 김정은의 5분의 1. 1조요? 와. 그리고 뭐 독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돈을 많이 모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셨어요. 엘리자베스. 그리고 유명하죠. 왕실 재산, 문제가 됐던 왕실 재산 다 뺀 개인 재산만 5억 달러. 5천억 원, 6천억 원 정도 됐어요. 김정은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보다 10배 더 부자였다. 돈 많아요, 김정은이. 와, 10배나요? 이건 상상을 못했네. 엘리자베스 여왕 2세보다 많다고. 사실은 김정은은 진짜 신이잖아요, 북에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뭐 돈의 문제를 떠나서 돈이 5천억 정도 있으면 그럼 개인이 갖는 특권 같은 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북한이 다 김정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소소하게 들어가 보면 사냥터들이 많아요. 북한의 곳곳에. 근데 사냥터에서 벗어나서 한 5km, 10km까지 날아다니는 꽁은 잡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꽁이 날아왔어. 앉았어. 사람은 무서워 안 해. 한 친구가 돌을 잡아서 꽁을 던졌어요. 꽁 날개에 맞았어. 근데 농정원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게 장군님 꽁인데 그래서 이거 산 넘어가 장군님 사냥터인데 사냥터에서 날아는 모양이라고 그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사냥터에서 좀 떨어진데 거기 사냥터에만 있진 않잖아요. 꽁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장군 큰일 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농장행 사람들은 꽁이 날아오든 노루가 나와든 하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거기서 죽거나 이게 죽은 게 발견되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와. 다른 데로 날아가지고 정치적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장군님 꽁을 다쳤나 이러면 할 말이 없고. 장군님 와, 이건 책 이름이야. 왜 장군님 꽁을 다쳤나? 장군님 꽁을 다쳤나? 장군님 약간 80년대 에로 영화 같잖아. 아니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엘리트 분들 보시면은 엘리트들 보면은 항상 뭐 북한에 뭔가를 좀 바치는 것 같던데 영철 씨는 뭐 예, 일단은 외국 나간 사람들은 다 같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금이라는 게 있고요. 계획금이라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통역사였기 때문에 그 부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나라에서 특이한 기술이나 혹은 작물이나 동물이나 식물. 오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만은 특별한 게 없어요. 솔직히 원유밖에 없거든요. 원유밖에 없으니까 이제 기름을 보낼 수는 없죠. 원유도 이제 돈이 많이 대체 뭐 보내봤자 북한에 원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할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다 보니까 대성산의 그 식물원 거기에 이제 선인장 같은 그런 이제 오만에서만 자라는 특이작물 좀 그런 거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게 바치가 진짜 없었나 보다.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평양 입장을 생각해봐. 야, 이거 뭐 했나? 열어보라.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누가 우리를 복살하려고 그랬는데? 애매하다. 진짜 없어. 진짜 없어요. 그렇다고 낙타를 실어 보내지 뭐. 낙타인데 낙타. 낙타를 실어 보내지 뭐 없어요. 낙타를 못 보내죠. 전 국정원에 근무한 요원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외교관으로 있었던 분, 그리고 통역관으로 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분, 이분들과 함께 비자금 얘기를 해볼 텐데 6조 5천억 원 하면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맞습니다. 실감도 잘 안 나고 사실 그리고 또 요즘 뉴스에서 보면은 요즘 또 북한에서 좀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막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이런 말이 좀 있는데 사실 이
6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만 풀어도 예. 굶어준 사람이 없지 않을까. 2조만 풀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6조 중에서 그려지잖아. 김정은이 예를 들어 1조를 자기 사재를 털어서 북한 인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선단체를 설립해요. 와. 그러면 노벨 평화상 줄 수 있어요. 그 정도. 6조 중에서 1조만 풀면.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어서 김정은이 절대 그럴 리 없죠. 김씨 일가들이 그래왔으니까. 자, 그러면 김정은의 비자금을 다 인마이 포켓, 자기의 뭐 사치를 위해서 쓰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본인의 비자금 중에 상당수는 일단 자기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사치 물품을 사요. 호화 요트, 뭐 고가의 술, 그리고 벤츠나 아니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아이팟, 아이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거를 사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비자금의 활용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들은 이제 혁명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자 과연 어디에 이 자금들이 쓰이는지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스키장 누가 갑니까, 이거? 전기도 없어서. 저걸 트리로 쓰는 거예요? 허무하다. 여기 누워 있는 거야. 한 발에 380. 한 발만 안 쏴도. 이게 지금 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통치자금이죠. 근데 가장 큰 용처는 내가 볼 때는 자기 체제 유지잖아요. 결국 그 목적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묘한 부분. 제가 볼 때는 그 ICBM 미사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38회, 70발을 쐈거든요.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대충 추산해가지고 한 1조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1조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굳이 그래야 되나. 인민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것 없이는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고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로 일단 돈을 거기다 투입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권력자들 이제 뭐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업적을 건물로 남기려고 하는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전시 유적 건설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콜로세움 로마의 그다음에 김시왕의 아방궁 건설, 나폴레옹의 개선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이거인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김정일과 같이 뭔가 이렇게 치적 사업 건물로 남겨야 되는데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다고 해서 스위스 유학 때 스키 타고 승마 배웠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전시 유적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보시는 것 같이 마식령 스키장 또 미림 승마 구락부 이거 만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누가 이걸 이용하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평양에 유경호텔이라고 있는데요. 김정일 시대 때 매해 4억씩 투자를 해서 만든 건물인데 2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뼈다귀만 있어서 제가 평양에서 살 때 어렸을 때부터 지나갈 때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았어요. 105층인데 그냥 뼈다귀만 있는 게 계속 보면서 자랐는데 2018년에 김일성 생일을 맞이하면서 김정은이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화려하게 조명으로 장식을 했어요. 또 안에는 통통 비었지만 겉으로는 저렇게 세제 손질을 하는 화려한 조명처럼.
유리는 껴 있어요 이제는? 네, 유리가 있어요. 저도 사람들이 저 18년도에 여기 이제 평양에 딱 갔는데 막 제가 어릴 때 없었거든요. 화려한 게. 근데 18년도 딱 보니까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데 저는 내부가 건설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안에는 네.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정광판으로 쓴 거예요. 아, 그러네. 저 비싼 건축. 소리 유경 호텔 뒷면은 아직도 그냥 폐허예요. 앞에 전면만 해놨어. 아, 이게 근데 다른 거보다 김진 기자님 예. 이게 너무 끔찍한 게 미라 형태로 거기 남아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CBM 미사일 발사 핵실험 다음으로 제일 쓸데없는 돈 미라요. 돈 낭비가 이거 미라예요. 이게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금수산 태양궁전 안에 김일성, 김정일이 미라로 박제가 돼 있는데 이게 시신 한 구를 저렇게 미라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전문가가 투입되는데 러시아 전문가 증언이 나왔어요. 언론 보도로. 시체 박제 한 구에 100만 달러. 예, 100만 달러만. 그리고 매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러시아 기술진한테 비행기 값을 다 대줘서 북한 평양으로 들여와요. 들여오게 해서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연간 관리 비용이 적게 잡아도 40만 달러. 대략 추산해 보면 총 100억 이상이 지금 투입된 거죠. 이미. 계속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저게 지나면 더 들죠. 저 시신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점점 작아져요. 아, 죽어도. 그렇죠. 시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수분이 날라가고. 원래 저기 러시아에서 레닌을 저렇게 했거든요. 이제 레닌 사망한 이후에 인민들이 그때 말에 레닌을 존경했거든. 보고 싶다 이래서 그때 그걸 만들어서 몇십 년을 유지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호치민으로 기억을 하고 호치민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가면 아마 거기에 호치민 있어요? 호치민 그 능이 있어요. 아, 능이 아니 근데 거기 반대식 건물로 돼 있고 마우솔레오. 미라가 돼 있다고요? 레닌도 그다음에 돼 이제 있고. 김일성이 하고 그다음에 김정일. 한 거죠. 북한의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쓰는 건 알겠어요. 사실 우리는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그 일파의 위치에서 본다라면 이제 우리한테 침범하지 마라. ICBM도 있어야겠고 또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또 미라도 있어야겠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세계 최빈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장 많은 비자금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김정은만의 그 비자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 바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입니다. 중앙당 산하 외어버리 기관이지만은 사실상 그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만들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39호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39시 뭐가 미스터리한 좀. 아니, 그러니까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느낌이 들리는 얘기는 뭐 39호실. 3번 건물에 9호실이라는 설도 있고 332이라서 구해보자 뭐 이래서 39호실이라는 얘기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진짜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39호에 딱 있는 건지. 그러지, 그 너무 궁금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9호실이 이제 1974년 2월에 이제 김정일이 당중앙에 이제 정치위원으로 이제 공식으로 이제 취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네. 자신의 후계 체제를 이제 공고히 하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당과 원로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39호실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노동당 이제 본청사가 있고 이제 사무청사가 있거든요. 네. 사무청사 쪽에는 이제 주로 이제 대남공작부서가 많은데 나중에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사무청사에 9호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9호실로 됐는데 현재는 비자금을 바로 이제 이게 집행하고 뭐 해야 되다 보니까 본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예. 호수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최초에는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 김일성 때는 39호실이 없었어요. 말한 것처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여기에 다 있었고 지금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는 있습니다. 근데 재정경리부는 총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뭐 당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화를 관리해요. 근데 외화는 39호실이 총 감독을 해요. 공화국 각지에서 나오는 돈, 세계 각지에서 빨아들이는 돈을 유일적으로 빨아들이는 데가 39호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논쟁거리가 있는 게 이 3호 총사의 9호실이냐 아니면 3층의 9호실이냐 아니면 3월 9일 날 김정일이 지시해서 39호실이냐 이건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김정일이 생각해서 나와서 이름을 지어놓은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한 것처럼 자기가 정권을 쥐고 자기가 후계자로서 권력을 하나하나 아버지한테 인계를 받는데 사회주의잖아요, 명목상. 사회주의인데 봉건 체제처럼 아들한테 넘어간다는 게 북한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 이건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왜 이래 우리나라에서. 그랬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들을 회유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 정, 군 엘리트들한테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북한 제품으로 주면 안 되니까 외화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장성택 등 몇 명을 해가지고 요걸 하나 만들어서 전국의 돈을 충성자금을 모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장군님이 돈이다. 장군님만 쓰는 돈이에요. 39호실 돈은.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총리도 그렇고 여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장군님 바로 옆에 직속기관인 거네요. 예, 밑에 이제 어떤 내무기관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사회주의 시스템이라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기껏 해야지 훈장 주는 건데 그 훈장 받아가서 뭐 합니까? 그렇다고 뭐 돈을 주면은 자본주의 같은 돈을 주면 되는데 여기는 사회주의산을 부정하니까 물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선물이고 그 물건은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왜냐하면 기호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들이 구하지 못하는 거. 이러면 사실 이거는 사는데 외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 외화를 갖다 관리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 특히 이제 김일성 시대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체제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김정일 시대 딱 들어오게 되면서 남북의 관계가 역전이 되고 그게 역력하게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완전히 역전된 게 보이거든요. 그걸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시각적으로라도 회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라 호텔 지으면은 저기다 고려 호텔 짓고 서울 종합운동장 지으면 여기다 능라도 짓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우리 올림픽 하니까 저쪽에 청년 학생 축전 이거 하고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받아들일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학교에서 거꾸로 배웠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가 거리 호텔을 지었더니 남한에서 신라 호텔을 지었다. 우리가 오일 경기장을 지었더니 거기서 종합운동장을 지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기적의 논리다, 기적의 논리.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39호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서고 가장 힘이 센 부서다. 근데 돈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축의금을 누가 받을 거죠? 아이고 들고 튀는 애들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결혼식을 할 때요 친구들이 되게 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식하는 당사자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사회자와 축의금을 받는 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믿고 맡길 사람. 사실은 사회자를 우리가 더 총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총애하는 친구는 축의금을 받게 하거든요. 나 일생을 사회만 봤네. 평안하고. 그건 이제 좀 다르죠. 어제 안심하고 돈을 맡길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진 게 이런 거예요. 그럼 39호실은 도대체 누가 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39호실 조금 뒤로 가보면 처음에는 크질 않았어요. 북한에서 나오는 똥토산물 있죠. 송이버섯 같은 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 금광, 아연 이런 거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 39호실에 북한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전일춘이라고 39호 실장을 24년을 했어요. 24년? 네, 이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김정일과 동창이에요. 동창이고 정말 1센트도 김정은 자금에 탐을 내지 않은 사람. 그래서 98년도에 39호실 부실장으로 들어가서 39호 실장을 김정은 들어서 2011년까지 39호실 실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분 집에 가면 퇴직해서 집에 들어가 계신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 충성스럽고 돈 계산해서 깔끔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24년 동안 부자가 쓴 거예요. 저분을. 근데 39호실은 가장 투명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39호실 실장은 돈 계산이 맞지 않아서 자살한 사람도 하나 있거든요. 이 돈 계산이 맞지 않아서. 야, 근데 그게 동전의 양면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지만 제일 많이 감시받을 수 있는 보직이기도 하겠네요.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알아서 챙겨주면 모르겠는데 쟤는 청렴해 이 소리만 계속하고 와 알아서 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려. 나는 아무리 청렴해도 하루 지나가지고 바로 머리에다 꽂아.
그럼. 이거 센트를 어떻게 맞춰? 안 맞으면 자기 돈 내야지. 이 상황에서. 그래. 아, 근데 이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북한 식당에 있을 때 보면 그 39호실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공작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 식당에 이제 중국 손님들을 이제 많이 모시고 와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들어보면 뭐 담배 수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동이나 뭐 아연 이런 그런 대화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랑 이제 친해지고 대화를 하면서 혹시 이름이 뭡니까? 하고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야 나야 이름이 많디 뭐. 나야 뭐 이름이 5개 되디 뭐 이런 북한 남자의 뭔가 특유의 허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야 또 돈 잘 벌고 잘 되는 사람은 야 오늘 너희 식당 하루 쉬자. 식당 매출을 다 대고 이제 놀러 가는 경우도 있었고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은 이제 북한에 이제 상납도 잘하고 그 식당 사장도 이제 39호실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충성 자금을 정말 잘 바친다고 해가지고 나라의 노력 영웅이 되었어요. 그렇지, 노력. 북한에서 영웅 치워줬어요. 김정은이 딱 만나고. 한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게 결국 이 돈이 39호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이 39호실에서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불법적인 일로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약 밀매 사업.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뭐 백도라지 그죠? 백도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약을 재배하고 이제 만들어서 밀수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그 39호실이 아주 가장 큰 핵심 사업이었었어요. 그러네요. 일단 당시 이제 39호실에서 중국으로 이제 밀매를 많이 했죠. 마약 밀매를. 이게 학위가 있는 마약이거든요. 학위가 있는데 학위가 없는 마약. 이건 전례가 없어서 뭐라고 엄청나게 좋은 마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중국으로 많이 밀매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퍼져가지고 전 세계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힐 때가 있잖아요. 루트가 막히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일반 민중들 틈으로 들어가서 북한 인민들 사이에까지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 북한 마약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국 마약이야. 최고야. 약사님들이 만드셨어 이러면서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죠. 북한 마약을 하면 건강이 덜 해로운데 해외 마약을 하면 건강이 아주 나쁘다. 친환경, 친건강 마약. 기적의 논리인데?